안녕하세요. 책 읽는 공간입니다. 인문학에 대해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막상 하려고 하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인문학 공부법, 지은이는 안상헌, 펴낸 곳은 부포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인문학 공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인문학이란 사람은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것인지 등을 공부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인문학을 배우는 것일까요? 저자는 한마디로 새로운 삶을 위한 문장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당장에 밥이 나오거나 돈이 나오지는 않지만 인문학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자기 성찰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도록 해주며 이에 무엇을 위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도록 돕기에 이것은 밥이나 돈보다 귀중한 인문학의 가치라고 합니다. 이 책을 지은 안상헌 작가는 넓고 깊은 다독의 독서와 또 일의 현장에서 배운 깨달음을 통해 사람들의 변화를 돕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독서 전문가이자 자기계발 전문가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뛰어넘어야 할 무엇이다라는 니체의 말을 가슴에 품고 항상 책을 끼고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가며 또 책 읽기를 통해 세상을 살피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책으로는 이 책을 비롯해 생산적 책 읽기 50, 생산적 책 읽기 두 번째 이야기, 이건희의 서재 등 다수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특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인문학 공부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 제대로 읽어낸 책도 별로 없이 계속 실패하는 사람, 책 한 권을 다 읽어도 무엇을 공부했는지 남는 것이 없는 사람, 좀 더 현명한 공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 분야별로 깊이 있는 결과물을 얻고 싶은 사람, 읽고 공부한 것을 어디에 활용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늘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배움은 쓸모없이 소모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주고 일상을 의미로 채워준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공부를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야를 얻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책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옛 철학자들은 무엇을 물었을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서양 철학자들이 가졌던 근본 질문이다. 그 안에는 인간의 본성, 세상의 본질, 삶의 의미, 삶의 태도와 자세, 지향성 등이 모두 들어있다.
이 질문에 대해 철학자들은 어떤 답들을 제시했을까? 철학자들을 공부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가졌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가졌던 구체적인 질문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포함되는 것들이었다. 철학자들은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다. 탐구하고 싶은 주제와 질문을 가지고 평생 그것만을 공부하고 추구하며 살았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다. 그것을 모르면 공부를 해도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된다. 먼저 소크라테스부터 살펴보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철학자들은 직접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저런 비유를 돌려서 말하거나 이야기를 통해서 넌지시 알려준다. 게다가 소크라테스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책으로 남긴 것도 아니다. 다만 다른 기록들을 활용하여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에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었고 그것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진리를 추구할 수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모른다고 생각해야 알려고 노력한다. 그는 스스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삶의 진리를 찾는 데 평생을 바쳤다.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답은 무엇이었을까? 인간이란 진리를 찾아가는 존재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지켜가야 하는 존재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그는 평생을 생각하는 일에 바쳤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했다. 이전의 철학자들이 기존의 가치체계나 권력자들이 요구하는 근거를 제공하느라 시간을 보냈다면 소크라테스는 세상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었다. 세상의 이목이나 체제, 현상들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그의 철학적 사명이었다. 보편적인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준다. 그는 보편적인 진리를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삶 전체를 바친 인물이다. 그러자면 인간들이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했다. 그때 사용된 도구가 질문이다. 그는 상대방의 입에서 모른다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던졌다. 반복되는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모른다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깨우치도록 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겠는가? 모든 공부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공부가 시작된다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찾아낸 보편적 진리 중 하나였다. 그렇게 해서 얻은 삶의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실천이 철학자의 중요한 태도임을 지적한다. 진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가 생각한 삶의 진리였다. 그가 독배를 마시고 죽은 까닭도 자신이 생각한 철학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를 공자, 예수, 석가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으로 모시는 까닭도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태도 때문이다. 그의 뒤를 잇는 철학자들은 어떨까? 플라톤은 시간이나 공간,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데아라고 불렀다. 그는 이 세계야말로 불변의 진리를 품고 있으며 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목적이며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쉽게 변해버리는 세상의 모습에 혹하지 않고 숨은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은 오늘날 빠른 속도로 살아가느라 정신없는 우리에게 절실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면 좀 더 구체적인 답들이 나온다. 그 중 하나가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행복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았다. 철학사에서 최초로 개인의 행복에 관해 이야기한 사람이 그였다. 그는 동물과는 달리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했고 말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흔히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하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연결된다. 이렇게 철학자마다 평생을 고민했던 주제들이 있고 각자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철학책을 읽는 재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들이 얻은 질문과 답의 한계도 찾아내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생각이 깊어지고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커진다. 내 인생은 가벼운가 무거운가?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삶이 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은 보다 생생하고 진실해진다. 반면 짐이 완전히 없다면 인간 존재는 공기보다 가벼워지고 날아가 버려 지상적 존재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기껏해야 반쯤만 생생하고 그의 움직임은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해지고 만다. 그렇다면 무엇을 택할까? 묵직함 아니면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밀란 쿤데라는 인생에서 묵직함을 선택할 것인지 가벼움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묵직함이란 진지하게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말한다.
단순한 일상도 철학적 사유를 담으려 하고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 묵직한 인생은 배울 것이 있고 가치 있게 보인다. 하지만 재미있지는 않다. 가벼운 삶은 진지함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인생을 즉흥적이고 순간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철학이나 정치와는 거리가 좀 있다. 사람들의 말에 잘 휘둘리고 유행에 민감하다. 크게 배울 점은 없다. 하지만 무척 즐겁고 유쾌하다. 인생을 즐길 줄 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가볍게 아니면 무겁게. 아무래도 무거운 쪽에 가까운 듯 하다.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무거움 쪽으로 기운다. 게다가 글을 쓰니 자연히 생각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굳이 책이나 글이 아니더라도 지나온 삶들은 무거운 것이었다. 어린 시절의 가난은 세상이 즐기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했고, 가진 것이 없어 버거웠던 세상과의 싸움은 늘 무거운 결단을 요구했다. 그래서인지 40 이전의 삶은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같은 것이었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트럭으로 위장된 탱크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동안 쓴 글 속에 목표, 생산적 삶, 의미, 가치 같은 단어들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40이 되면서 이런 무거움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거움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흔들렸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훌륭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표가 없어도 좀 게을러도 도덕적이지 않아도 다소 이기적이어도 괜찮다고 느꼈다. 목표가 없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가끔은 그것이 더 인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좀 가벼워졌다. 40 이전은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길을 쓰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때문에 무거웠다. 반면 40을 넘은 삶은 그 무거움에서 조금 벗어나 가벼워지는 시간이었다. 내 인생은 무거운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가벼운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소설책이다. 소설책을 읽으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 내 인생은 가벼운가, 무거운가. 소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대입하고 비교하며 재발견하는 경험을 한다. 이것이 소설, 스토리가 가진 힘이다.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때도 있다. 단순히 읽는 데에만 집중하거나 빨리 읽고 내용만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설을 빨리 읽으면 내용은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읽는 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을 찾아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는 어렵다.
내용만 파악하는 소설 읽기는 국어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소설에서 인생을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서평을 써보는 것이다. 소설을 읽고 서평을 쓰면 줄거리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파악할 시간을 얻을 수 있다. 그 의미를 붙잡아야 소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인생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만들어진다.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서평 올리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두면 좋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서평을 쓰게 된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체코의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침공을 환영하며 그들을 반긴다. 하지만 곧 소련은 그들이 기대했던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임이 드러났고 그들을 환영했던 지식인들은 자신들도 몰랐다며 결백하다고 스스로를 방어한다. 주인공 토마스는 그들의 변명을 들으며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떠올린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후 어머니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비운의 주인공이다. 오이디푸스는 나중에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체코의 공산주의자들처럼 스스로 결백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무지가 저지른 참상을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눈을 뽑고 장님이 되어 고향을 떠났다. 토마스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빌어 체코의 지식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글을 잡지에 게재한다. 덕분에 그는 정부기관에 감시받는 처지가 되고 시골 구석에 유리창을 닦는 노동자 신분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그로서는 그래야만 한다는 결정이었고 너무나 무거운 선택이었다. 어느 날 유리창 청소를 하고 있던 그를 아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의외의 요구를 한다. 학대받고 있는 정치범들을 위해 탄원서에 서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글이 너무나 훌륭했다며 힘주어 말한다. 아버지 기사에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타협의 거부였어요. 지금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능력, 선악을 명백히 구분하는 능력 같은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읽으면서 타협을 거부하며 양심을 지키는 것이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그러면서 나를 비추어 본다. 나는 타협을 거부하고 양심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라고. 책을 빨리 읽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생각의 기회다. 그것을 글로 쓰면서 조금 더 깊어져 새로운 결심으로 남는다. 이런 때야말로 진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에게 중소기업에 자리가 생겼다며 의향을 물었더니 2주일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다. 대답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였다.
20대 후반의 나이에는 이런 결정이 무척 무겁다. 공무원 시험을 계속할 것인가, 작은 기업이라도 자리가 있을 때 취업을 할 것인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선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 20대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이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질 테니까. 하지만 이쪽을 택하든 저쪽을 택하든 어떻게든 인생은 사라질 것이고 마흔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삶의 길이 달라지는 중요한 결정들이었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은 아니었다. 무거운 결정처럼 보이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무겁게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을 희고해야만 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전생과 현생을 비교할 수 없으니 현생과 비교하여 후생을 수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사람은 두 번 살 수 없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으로 끝이다. 두 선택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추구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뿐 그런 점에서 인생을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알 수도 없는 선택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될 일이다. 그 편이 인생을 즐기는 적절한 태도라고 믿는다. 그것이 마흔을 넘긴 사람의 달아빠진 정신적 쇠퇴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너무 가볍게 사는 것 아니냐는 핀잔을 듣는다 할지라도 물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가볍게 감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인물아니 테레사, 그건 다 헛소리야. 내게 인물안 없어. 누구에게도 인물안 없어. 임무도 없고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한데. 소설의 끝에서 토마스는 가벼워진 듯하다. 그가 과연 가벼운 삶을 이해한 것일까? 그런데 그것이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일일까?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준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 소설 속 캐릭터를 발견하는 재미. 아이들은 만화를 좋아한다. 아이들에게 유달리 인기가 있는 만화들을 살펴보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등장인물, 즉 캐릭터가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만화의 성공 여부는 캐릭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뽀로로나 도라에몽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습에 표정도 재미있고 친근한 매력이 넘친다. 한 번 보면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캐릭터의 힘이다. 소설을 읽는 재미 중 하나도 캐릭터를 발견하는 것이다. 소설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여 자신을 보여준다. 이들은 작가가 창작해낸 인물들이지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전형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각 인물은 세태를 풍자하거나 인간의 본성 중 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소설을 읽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인물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사는 방식을 되짚어 보기 위함이다. 요즘처럼 삶의 방식이 획일화된 시대에는 남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때 소설 속의 인물들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방황하는 마음을 위로해준다. 잘 읽어내기만 하면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인물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눈이 깊어지고 이야기를 이해하는 수준도 높아진다. 앞서 얘기한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에도 멋진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주인공 핍도 매력적이지만 그의 매부 존은 더욱 매력적이다. 찰스 디킨스를 가난한 사람들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추켜 세우는 이유도 조 같은 사람들을 멋지게 그려냈기 때문일 것이다. 조는 가난한 대장장이지만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나눠주는 멋진 사람이다. 힘들고 돈이 안 되는 일은 피하려고만 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다. 힘든 일도 피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당당히 해나갈 뿐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는 아내도 늘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간다. 그가 초남 핍에게 쏟는 숭고한 애정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만한 것이 없음을 느끼게 된다. 조를 보면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 숙연해지고 욕심으로만 가득 찬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이처럼 책 속의 캐릭터는 논리나 주장으로는 불가능한 독자의 마음을 열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핍은 자신이 대장장이가 될 운명으로 매부에게 도제 수업을 받던 시절 자신의 초라한 미래 때문에 자주 흔들리곤 했다. 그가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며 일상을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조 덕분이었다. 핍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내가 도망쳐 군인이나 선원이 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충실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조가 나를 충실하게 대해줬기 때문이다. 또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도 내가 그런대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은 나에게 강한 근면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조가 보여준 강한 근면성 때문이었다. 온화하고 심성이 정직하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미치는지를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이 바로 내 곁을 지나칠 때 나 자신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내 도제 생활과 관련하여 뭔가 좋게 여길 만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순박하고 만족하며 사는 조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갈망과 불만에 가득 차서 들떠있기만 했던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위대한 유산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캐릭터는 미스 헤비섬이다. 그녀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단 한 번의 경험 때문에 삶의 문을 안에서 닫아버리고 스스로를 폐쇄시킨 비운의 주인공이다. 커다란 저택에서 살면서 사방에 쇠 창살을 치고 무서운 모습을 한 채 혼자 은둔 생활을 한다. 평생을 자신의 운명에 분노하면서 남자들에 대한 저주와 복수만 생각하며 지낸다. 미스 헤비섬은 이렇게 묘사되었다. 내가 본 가장 이상한 부인이었다. 그 부인은 훌륭한 옷감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모두 하얀색이었다. 구두 역시 하얀색이었다. 그녀는 또한 하얀 면사포를 머리에서부터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신부용 꽃을 머리에 꽂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백발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 띈 그 하얀색이어야 할 모든 것들이 본래는 분명 하얀색이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광택을 입고 색이 바래서 누렇게 되어버린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알아보았다. 그녀는 요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계절이나 시간에 대한 감각도 죽었다. 그녀의 시계는 약혼자가 배신한 시각에 멈추어 있었다. 그런 미스 헤비섬이 남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키운 양녀가 에스텔러였다. 헤비섬의 전략은 성공적이어서 에스텔러는 무정하고 거만하고 변덕스럽게 짝이 없는 존재로 성장한다. 남자들로 하여금 에스텔러를 사랑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미스 헤비섬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녀 자신조차 에스텔러에게 냉대를 당한다. 내내 그렇게 키웠으니 당연한 일이리라. 그녀의 운명은 끝까지 비극적이다. 사랑이 얼마나 강했으면 한 번의 배신에 자신의 인생을 비추던 햇빛을 스스로 막아버렸을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실망스러운 모습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곧 돌아와 삶을 정리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을 시작한다. 미스 헤비섬의 삶은 마음을 닫아버린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을 읽게 된 것도 미스 헤비섬이라는 캐릭터 때문이었다. 가수 박정현의 노래 중에 미스 헤비섬의 왈츠라는 곡이 있다. 아주 독특한 왈츠곡인데 노랫말도 인상적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헤비섬이 누굴까 생각하곤 했는데 우연히 이 책을 읽고 궁금증을 풀었다. 어떤 인물이기에 노래로 만들 만큼 영감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에 책을 잡았고 미스 헤비섬을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덕분에 900쪽에 이르는 두꺼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었다. 미스 헤비섬이라는 캐릭터는 조라는 순박하고 맑은 영혼과 대비된다. 디킨스는 의도적으로 그녀와 조를 대비시켜 삶의 방식을 살펴보도록 유도했을지도 모른다.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 인물이 존재하기에 서로의 개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읽는 재미도 커진다.
이야기 속의 캐릭터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한다. 멋진 캐릭터를 발견하는 것은 첫눈에 반할 만큼 매력적인 여인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무슨 일인가가 생길 거라는 기대감에 들뜬다. 그의 삶을 알아가는 재미에 빠지고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날아와 박힌다. 사랑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의미로 남는다. 좋은 작가는 훌륭한 캐릭터를 만들어낸다. 그 중에는 세태를 반영하고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도 있고 남들과는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하는 모험심 강한 인물도 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인물도 있다. 그 인물들에 몰입할 수 있다면 소설을 읽는 시간이 멋진 여행이 될 것이다. 감동은 책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 이미 내재해 있다. 작가와 작품은 기회를 줄 뿐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 참을 수 없는 무의미의 즐거움.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가끔, 아니 자주 한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에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또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튀어오른다. 사는 것이 난간에 봉착했을 때 인생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릴 때라고 해도 이런 질문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성공의 기쁨은 잠시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는 모습이다.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들은 책을 읽는 시간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시를 읽을 때 문득 시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떠오르는데 그때마다 의미 없다는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나에게 시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태어난 것처럼 우연히 시인이 끼적인 텍스트로 그냥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 의미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여전히 세상은 생산적으로 책을 읽고 읽은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최소한 시를 읽을 때만큼은 이런 목소리에서 자유로워도 괜찮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시에 재미를 붙이게 된 것은 시를 읽다가 어떤 의미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20대 초반을 문장에 파묻혀 지내게 했던 정호성 시인의 시는 시가 의미 없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로 시작되는 기쁨이 슬픔에게를 읽으며 이 사람은 내게 슬픔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내게 슬픔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자신이 미워졌다. 그럴수록 읽기에 빠져들었고 점점 나를 발견하는 아픔의 즐거움에 익숙해져 갔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지금은
왜 시를 읽는지 이유도 모른 채 읽고 있다. 시에 재미를 붙이게 한 것은 시가 던져준 의미였지만 계속 시를 읽게 한 것은 시를 읽으면서 느낀 무의미함이었다. 이런 경험들로 세상에 시는 두 종류가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하나는 일상의 단면을 잘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의미를 던져주는 의미시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얻을 수 없는 무의미시다. 의미시를 읽으면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시어가 주는 충격을 느끼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무의미시를 읽으면 분명히 한글로 쓰여 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아 멍함만이 뒤따른다. 대부분의 사람은 읽기 쉽고 뜻을 알 수 있는 시들을 좋아한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의미를 알 수 없는 그저 읽는 행위만 존재하는 그런 시들을 좋아한다. 실제로 시인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자다. 그 무거운 왕관을 쓰고자 장갑을 낀 채 악수를 나누고 이맛살을 찌푸리며 눈물을 말리고 터져나오는 웃음도 양복 호주머니에 밀어넣는다. 그렇게 그들은 평생을 연극 배우로 살아간다. 곤이란 이 최영미. 최영미 시인의 시는 의미가 선명하다.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를 충격으로 내몬다. 내가 그녀의 시를 사랑하는 건 선명하기 때문이다. 시어가 도발적이고 의미가 충격적이다. 그녀의 시는 숨겨둔 마음을 들킨 듯 묘한 쾌감을 맛보게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시들도 있다. 그는 내가 그를 사랑할 시간도 미워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언젠가 기쁨도 고통도 없이 굳은 빵에 버터 바르듯 너희들을 추억하리라. 굳은 빵에 버터 바르듯. 최영미. 같은 시인의 작품인데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굳은 빵에 버터를 바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로 무슨 추억을 하자는 건지 알지 못하겠다. 가끔 이런 시들이 있다. 무슨 컬투류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음 시를 읽어보자. 누런 흙물에 쓸려 무너져 내린 용밀이 공원 묘지. 국도로 흘러내려온 수많은 인간들의 해골과 발에 차이는 관짝들. 해골들 입 벌리고 눈구멍 뚫린 채 현대공업사 공터와 SK 주요소 마당까지 들어와 제 몸뚱이 찾아다니고 있다. 트럭과 자가용과 버스가 뒤엉킨 43번 국도. 빗물에 굴러다니는 인간의 해골을 밟고 걷어차며 축사에서 뛰쳐나온 돼지들이 국도를 돌아다니고 있다. 국도. 조정권. 역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사람이 죽으면 빗물에 굴러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다. 비가 많이 와서 무너져 내린 공원 묘지의 유골들이
길거리에 쏟아진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전부다. 다음은 어렵기로 유명한 고영렬 시인의 시다. 오늘 오대산 하늘을 찾아와서 달은 월정사 마당을 비춘다. 마음의 그림자는 적광전 벽에 붙어 있다. 고려시대에 세운 탑은 똑바로 하늘로 솟아 있다. 앉아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예언을 하신 아버지가 계시는 저쪽 진영당은 문이 닫혀 있다. 처마와 마당에 달빛이 지나간다. 아, 무섭고 슬프다. 너흰 공부를 똑바로 해라. 적광전에 부처님만 혼자 계신다. 달은 월정사 마당을 지나간다. 지금 월정사 고형렬. 고형렬 시인의 시는 어렵다.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데만 10년도 넘게 걸렸다. 그의 시가 어려운 것은 의미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넌저시 보여줄 만도 하건만 그런 것이 없다. 그냥 느낀 그대로 적을 뿐이다. 그의 시는 내게 무의미 시다. 점점 이런 무의미 시를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있다. 읽는다는 것, 시를 살핀다는 것이 그냥 읽는 것이지 무슨 의미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는 것이 의미나 목적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 법이다. 꼭 무슨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삶이라면 그렇지 않은 삶은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 대부분의 삶은 목적이 없어 보인다. 목적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점에서 무의미 시를 읽는 것은 시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삶에 목적이 없는 사람, 가끔이라도 목적이 없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어울린다. 이런 시는 자신을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무의미 시를 읽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읽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냥 읽는 사람들이다. 읽기의 효율과 능률을 추구한다면 의무를 동반하는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읽기에 아무런 장치가 가미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즐기는 활동, 좋아서 하는 짓이 될 것이다. 공자는 이미 오래전에 진정한 효율과 능률은 좋아서 하는 짓에 있음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무의미 시를, 재미없는 시를, 그냥 존재 자체를 읽으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을 더 효율적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 장땡이다. 소설가 김연수는 우리가 보낸 시간에서 시를 읽는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원래 좋아서 책을 읽는 사람이다. 이 좋다는 것의 의미는 참으로 오묘하다. 재미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재미가 없는데도 좋을 때가 있었다. 수학책도 즐겨 읽는데 이건 내게 전적으로 무용한 세계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즐거움 때문에 읽는다.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즐거움도 있는 것이다.
시를 읽는 즐거움 역시 오로지 무용하다는 것에서 비롯한다. 다른 이유 없이 오직 그 언어만을 순수하게 소비한다는 점에서는 어쩌면 훨씬 탐욕적인 독서일지도 모르겠다. 소비할 것은 언어뿐이므로 나는 개걸스럽게 시의 문장들을 받아들인다. 하루 중 얼마간을 그런 시간으로 할애하면 내 인생은 약간 고귀해진다. 무의미 시를 읽는 사람에게 그의 문장은 반가움 그 자체다. 비슷한 존재를 발견하는 반가움이 읽기에 즐거움을 더한다. 무의미하게 보이는 활동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다면 삶에서 목적을 추구하는 진지함의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시간 낭비. 빅터 프랭클, 내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내성적인 사람은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생각이 안을 향해 흐르므로 자기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야만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특별한 이유나 의미 부여 없이도 무엇인가를 한다. 그들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한다. 가끔 외향적인 사람들이 부러웠다. 그러면서도 한심해 보였다. 30이 가까워서 어렵사리 회사에 들어갔다. 늦게 취업을 해서인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재미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회사 생활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낙심천만하게 했다. 일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직장 생활은 건조하기만 했다. 마지못해 출근하고 주어진 일을 단순히 반복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내성적인 성향 때문에 일과 직장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더욱 매달렸지만 결과는 공허함 뿐이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줄 수도 없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다. 그는 로고테라피라는 독특한 심리학을 개척한 유대인으로 나치의 수용소에서 3년을 지내고 살아서 돌아왔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수용소 4곳을 전전하며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사람에게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메시지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당시 일과 직장,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나에게 삶의 한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인문학 공부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그가 던진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수용소에서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죽음의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빅터 프랭클은 중대한 발견 하나를 하게 된다. 그것은 니체가 남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란 삶에 대한 이유 혹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그런 현실을 이겨내면서 더 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늘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수용소 생활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힘든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거나 배려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반면 자신의 인생에서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기에 작은 시련에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고 만다. 이런 경험을 통해 빅터 프랭클은 중요한 삶의 원리를 도출해낸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지가 사람을 지탱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그의 책을 읽으면서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처음 내린 결론은 의미 없음이었다.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책에서 그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삶이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기에 삶에 대한 의미도 각자 다르게 발견될 수 있다고 썼다. 여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짊어지는 방식은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자신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라고 덧붙였다. 몇 달을 그의 책만 붙들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삶의 의미가 구체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구체적인 일과 역할을 발견해 나갔다. 나처럼 일과 직장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도 그때 했다. 그러자면 지금의 현실에서 충분히 배워야 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통찰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향한 강한 의지를 되살려야 했다. 그런 생각들로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점점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적과 방향에 대한 감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인문학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는 사람이 있다면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싶다. 공부를 통해 문장을 얻으려고 한 것도 이야기에서 교훈을 찾아내려 한 것도 주인공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발견하려 한 것도 모두 의미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빅터 프랭클의 책을 읽으면 의미가 왜 중요한지, 의미 있고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 그의 책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우리 삶에는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아 실현의 방법에 대해 관점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학에서 근본적인 사실은 인간 존재란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항상 지목하고 지향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채워야 할 의미 혹은 조우해야 할 사람, 보살피거나 사랑해야 할 이유를 지향한다.
이런 인간 실존을 위한 자아 초월적인 삶을 살았을 경우에만 진정한 인간인 것이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아 실현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자신을 잊고 관조하면서 바깥 세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아무리 던져도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자기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 집중하는 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발견된다. 외부의 어떤 것을 향해서 자신을 던지고 그 과정에서 찾게 되는 의미를 통해 인간은 자신이 될 수 있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 자체가 자아 실현이며 행복이다. 한 발 나아가 외부의 어떤 대상을 향해 자신을 던질 때 기존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행복해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자아 실현을 의도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자기 파괴적이고 자멸적이다. 자아 실현의 실상은 정체성과 행복에 대한 집착에 불과하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린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잉 의도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행복에 대한 개념도 추구도 없을 때 행복이 찾아온다. 삶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요구한다. 우리 각자는 다르게 태어났으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역할을 찾고 그것에 충실할 때 삶의 의미는 발견된다. 삶은 우리에게 늘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을 매일 생각하면서 올바른 행동과 태도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다. 삶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하며 책임을 떠맡는 것이 인생이다. 요즘도 가끔 그의 책을 읽는다. 일상에 지쳐 삶의 의미를 잃어갈 때면 그의 삶에 대한 통찰이 힘이 되어준다. 늘 인생이 나에게 해줄 것만 기대하던 유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인생이 요구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갈등과 본민은 사라지고 안개가 거친 듯 맑고 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제법 길었던 인문학 공부 이야기를 빅터 프랭클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개미나 벌이나 다른 동물은 그들의 존재가 의미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는다. 존재 의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의 특권이다. 사람은 그런 의미를 찾을 뿐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진실함의 표시다. 인문학 공부를 통해 진실함을 배울 수 있다면 제대로 공부한 것이라.